1979년 격동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네 글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소리였고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그해 서울의 하늘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거리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흘렀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눌러 담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18년 박정희라는 이름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제였고 하나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비웃습니다. 1979년 한 해 동안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이 땅을 덮쳤습니다. 민중의 함성으로 시작해 총성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군화 소리로 막을 내린 그 해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365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는 반드시 도화선이 있습니다. 1979년의 도화선은 뜻밖에도 작은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79년 8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H 무역이라는 가발 수출 업체가 있었습니다. 한때 수출 역군으로 불리며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었던 그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 그들의 평균 나이는 20 남짓이었고 손끝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측은 폐업을 선언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외면했고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절박해진 노동자들은 결국 마지막 수단을 택합니다. 신민당, 당시 제1야당의 당사로 달려간 것입니다. 17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쟁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냉혹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이 당사를 포위했고 새벽의 어둠 속에서 강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노동자 김경숙 씨가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당 당사를 경찰력으로 짓밟은 것은 정권이 모든 선을 넘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결국 신민당은 박정희 정권의 실세인 김영삼 의원을 총재로 선출하고 강경하게 맞섰고 여당은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이 들끓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의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부산 대학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목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그 외침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상인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부산 시내 중심가는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시위대에 음식과 물을 건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생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항쟁이었습니다. 시위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마산과 창원으로 번졌습니다. 경남 일대 전체가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부산의 비상계엄령을, 마산과 창원에는 위수령을 선포했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수백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청와대 안에서도 거대한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박정희의 최측근들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갈등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는요.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가려진 그곳에 중앙정보부 안가가 있었습니다. 안가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시설을 뜻합니다.
이곳에서는 종종 최고 위층 인사들의 비공개 만찬이 열리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작은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측근 차지철 경호실장, 주최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습니다. 자리에는 노래를 부를 2명의 여성도 함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평범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재규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 만찬이 무르익어 가던 그 순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 차지철이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울린 총성. 그것으로 18년 유신 체제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오후 7시 41분경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정희가 서거했습니다. 이 소식은 처음에 극소수의 인물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청와대는 물론 군과 정보기관 전체가 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라디오와 TV를 통해 짧은 특별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서거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18년.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될 나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자란 세대가 이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열렬히 지지를 보냈던 사람도 있었고 그의 통치에 분노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거리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서는 가늘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18년간 억눌렸던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역사가들은 훗날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봄이지만 그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그 짧고도 희망찬 계절. 그러나 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리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는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이 앉았습니다. 정승화는 참군인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전두환 그는 원칙을 중시했고 군의 정치 개입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희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군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나 군 안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회. 이것은 1963년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내 사조직입니다. 겉으로는 친목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사권을 서로 나눠 갖고 요직을 독점하며 군을 장악해 나간 강력한 파벌이었습니다. 그 하나회의 핵심에 있던 인물.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그리고 그의 절친한 동기인 구사단장 노태우 소장. 전두환은 박정희 서거 직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피격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정보와 권력을 하나씩 손에 쥐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수요일. 그날은 수도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는 그 밤 전두환과 하나회는 거사를 결행합니다. 밤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무장한 군인들이 정승화 참모총장의 공관을 포위했습니다. 총성이 몇 발 울렸습니다. 공관을 지키던 헌병들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었습니다. 상관인 총장을 부하들이 체포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두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수도경비사령부 특전사 1군 등 주요 부대들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노태우의 구사단 병력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고 탱크와 무장 병력이 광화문과 여의도를 장악했습니다. 이 반란에 맞서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은 병력을 모아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군은 오지 않았고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가 대한민국군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이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아야 할 한국군 병력이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국 군사협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묵인을 선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침묵이 강요되었습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은 이렇게 싹을 틔우기도 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은 이듬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고 그해 8월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또 하나의 군사 독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총구 앞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그렇게 또 한 번 꺾여야 했습니다. 1979년 그 해에 일어난 세 개의 사건을 돌아보면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민중은 자유를 외쳤고 독재는 총성으로 무너졌으며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총구가 채웠습니다. YH 무역의 21살 여성 노동자는 단지 일할 권리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역사를 흔들었고 그 역사의 틈새로 또 다른 권력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습니다. 1979년에 그 비극이 없었더라면 1987년에 그 승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비구비를 지나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79년의 이야기는 그 긴 여정의 가장 아프고 중요한 한 챕터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해에 거리로 나섰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던 모든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1979년. 격동의 그 해. 당신은 이제 그 해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